안녕하십니까. 황 작가의 책 읽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책 이종찬 회고록 숲은 고요하지 않다 2권. 오늘은 제 14장인가요? 제 14장 최초의 정권 인수위 활동. 네, 앞에 헌정사상이라고 붙어있네요. 우리나라가 드디어 이제 97년 선거에서 이종찬 의원이 명명한 대로 수평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인수위도 처음이겠죠. 이 과정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책에 372쪽부터입니다. 1998년 2월 취임한 이래 김대중 대통령은 무엇을 해왔는가? 김 대통령은 결국 한국을 미국화했을 뿐이다. 그는 미국이 하란 대로 이제까지 한국의 경제성장을 지탱해온 재벌을 해체했다. 어떤 새로운 경제적 전망도 제시하지 못하고 IMF나 미국계 투자은행이 하라는 대로 재벌 해체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말하자면 미국 금융제국주의를 지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네, 오마에 게니치 월간조선 9월호에 실렸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마 이종찬 의원이 이런 글을 인용했다는 얘기는 조금 이 생각에 동조한다는 얘기겠죠. 네, 373쪽의 소제목은 김대중 대통령 당선 직후의 나날들로 되어 있습니다. 1997년 12월 18일 김대중이 제15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우리나라의 민주정치는 일보 전진하게 되었다. 크게 보면 정치의 패러다임이 바뀐 것이었다. 이제 우리나라는 정권교체가 빈번해질 것이다. 5년마다 여당에서 야당으로 정권이 넘어가는 길이 최초로 열렸기 때문이다. 이 전환의 과정을 순조롭게 밟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졌다. 나는 이 전임 미답의 과정에 참여하는 행운을 누렸다. 여기 당시의 정권 인수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긴다. 이 기록이 앞으로 정권 교체 과정에서 일할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12월 19일 D+1일 야당 출신 첫 대통령 당선자의 버거운 하루.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첫날 아침이었다. 하룻밤 사이에 신분이 후보에서 대통령 당선자로 바뀌었다. 그의 일산 자택으로 몰려들어 밤을 지새운 군중에게 얼굴을 내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손을 흔들었다. 군중이 목청이 떨어져라 외치는 소리는 차라리 절규였다. 누구인들 김대중이 대통령이 된다고 믿었을까? 아마 본인도 확신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은 기적이었다. 군중 가운데는 당연히 호남 사람이 많았다. 그들은 한을 푼 것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그런 흥분과 환호 속에서도 김대중의 당선이 야당이 여당이 된 첫 사례라는 역사적인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차를 따라 우리는 국회의사당 정문 앞 계단에 서서 환호하는 군중에게 인사하고 당선자를 중심으로 사진 촬영을 한 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 마련된 기자회견장으로 향했다. 이때 나에게 쪽지 한 장이 전달되었다. 쪽지에는 오전 10시 30분 클린턴 대통령으로부터 축하 전화가 올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불이 나게 단상으로 올라가 김대중 당선자에게 이 사실을 전하면서 기자회견을 신속히 끝낼 것을 건의했다. 전화를 국회 사무실에서 받을 터이니 준비해 주시오. 그러나 기자회견은 예상보다 길어졌다. 냉정하기로는 결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김대중이었지만 그날만은 흥분했던 것 같다. 전날 밤 나와 이해찬 의원이 정리한 회견문을 그에게 전달했지만 그는 이를 참고만 했을 뿐 스스로 손질한 회견문을 읽어 내려갔다. 그런데 너무 길고 장황했다. 요약하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해 앞장서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미 IMF 측 눈치를 살폈던 것 같았다.
이어 질문이 쏟아졌다. 아직도 후보인 것처럼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닌가 다소 걱정되었다. 남북 정상회담,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동시 발전, IMF 협약에 충실한 이행, 그러면서도 대량 실업, 대량 부도의 방지를 위한 노력 등 기자들의 질문에 일일이 답했다. 어느 외신 기자가 이 점을 꼬집었다. IMF 협약을 충실히 따른다면서 정부의 노력으로 실업을 막겠다는 것은 상호 모순 아닙니까? 질문이 계속 이어졌다. 나는 다시 쪽지를 김 당선자에게 전하면서 다음 일정이 남아있음을 환기시켰다. 김 당선자는 기자회견을 서둘러 끝내고 국립묘지로 향했다. 나는 국회에 남아 국가 원수 간 통화하는 시스템을 청와대에 요청했다. 이 시스템은 통역이 중간에 말을 잇는 특별한 장치인데 당시만 해도 청와대만 보유하고 있었다. 청와대 통신실에서 즉각 달려와 국회 야당 대표실에 그 시스템을 설치했다. 통역으로 국회의장실에서 근무하는 강경화 씨를 대기시켰다. 나중에 들으니 김대중 당선자는 국립묘지에 도착해 현충탑에 헌화한 뒤 이승만과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 묘소에도 참배했다. 이 묘소 참배는 크게 부각될 수 있었지만 사전에 언론에 알리지 않아 카메라가 준비되지 않았다. 이런 실수가 선거본부를 통할한 나의 실수인지 아니면 총재 비서실의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 국립묘지에서 돌아온 김대중 당선자는 국회 야당 총재실에서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다. 통화하는 동안 사무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나는 예상외로 통화가 길어지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했다. 축하 전화라면 길어야 10분일 터인데 아무리 통역 시간을 감안해도 너무 긴데? 약 40분이 지나 총재실을 나서는 김 당선자의 얼굴이 흑빛이었다. 불쾌함이 역력했다.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일산에 가 있겠소. 한마디만 남기고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무실을 나섰다. 나는 통역을 담당한 강경화 씨의 표정을 살폈다. 겨울 날씨임에도 땀을 흘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런 통역은 처음입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강경화 씨가 속기했던 메모장을 열어 설명해준 통화 내용은 축하가 아니라 강경한 힐난이었다. 클린턴은 축하 인사말은 두어 마디뿐이고 직설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피력했다. 당신이 말한 IMF와의 제 협상이 많은 오해를 낳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루속히 당신이 할 말을 정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김대중 당선자는 변명도 아니고 항변도 아닌 어중간한 답을 했다. 무엇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에는 이야기가 좀 깁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게 바로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이었네요. 무언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에는 이야기가 좀 깁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한국에 나가 있는 자신의 전직 보좌관 제프리 셰퍼라는 사람의 보고를 인용하며 마치 김 당선자가 모라토리움, 즉 외환 지불 정지라도 선언할 것처럼 말했다고 한다. 네, 밑에 지금 클린턴의 전화 내용은 이렇다 그래서 영어로 돼 있습니다. As to the financial crisis in Korea, I have to be frank with you. 블라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책을 가지신 분들은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는 분명 와전된 내용이었다. 아무리 빚진 죄인이라지만 클린턴 대통령의 물에는 정도가 지나쳤다. 미국이 한국의 정권교체를 못마땅히 하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였다. 대통령 선거 기간 중 김 후보는 IMF 측이 요구하는 이행각서의 경우에 따라 재협상할 수도 있다는 단서를 붙였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은 모략 공격을 퍼부었다. 이 단서로 인해 IMF 측이 한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것처럼 신문에 광고까지 냈다. 이런 일들 때문에 미국 측이 오해하는 것으로 짐작되었다. 김대중 당선자는 4.19 묘소를 거쳐 일산 자택으로 돌아갔다. 오후 4시에 국회 총재실에서 접견하기로 한 스티븐 보스워스 주한미국 대사와의 면담 장소도 일산 자택으로 바뀌었다. 유재건 비서실장이 당황해 미국 대사관에 급히 전화했다. 그리고 핑계를 댔다. 김대중 당선자가 대사와 단둘이 기묘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장소를 부득이 옮겼다고 말했다. 미국 사람들 관행에 따르면
사저에서 만난다는 것은 친근함의 표시이기 때문에 보스워스 대사는 양해한다고 했다. 이제 김대중은 대통령 당선자가 되었다. 이제부터 일상적인 인사도 의존도 모두 국가 원수의 형식에 맞게 진행해야 했다. 이처럼 생활 패턴의 변화를 빨리 알아차리고 적응해야 했지만 워낙 첫 경험이다 보니 참모들의 손발이 잘 맞지 않았다. 일본의 하시모토 총리가 축하 전화를 걸어왔다. 그런데 일본어 통역관이 준비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김대중 당선자가 직접 모시모시하며 일본어로 통화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모든 일이 뒤엉킨 하루였다. 참고로 김대중 대통령은 그 일제시대에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일본어를 모국어처럼 잘하십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전화해서 언급한 제프리 셰퍼라는 전직 보좌관은 셀러먼 브라더스의 부회장으로 한국에 체제 중이었다. 그는 특히 대통령 선거 막바지에 한국에 머물면서 각종 정보를 수집해 백악관에 보고했다. 라종일 교수가 바로 그날로 셰퍼를 만났다. 그 자리에는 도이치 모건, 그랜펠 증권의 윤여진 지사장과 셀러먼 브라더스의 김병주 지사장이 합석했다. 이들은 모두 미국통 금융 분야 관계자로 한국이 처한 금융위기를 매우 걱정했고 정권교체기에 자칫 예상치 못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여겨 자진해서 모임을 마련했던 것이다. 이 라종일 교수님은요, 정치학과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또 아주 능통하게 잘하시는 그런 분이고, 나중에는 주일대사 그리고 주영대사 그리고 그 전에 안기부 1차장을 했던 분입니다. 라종일 교수는 그 자리에서 김대중 당선자의 진정한 뜻을 전했고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김 당선자의 영문 기자회견문을 보여주었다. 윤여진이 직접 번역한 것이었다. 셰퍼는 깐깐하게 회견문을 읽어보고 나서 야 마음이 풀렸는지 내용이 좋다는 식으로 만족감을 표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김대중은 사회주의자라고 악평을 하더라라며 그동안 자기가 들었던 김대중에 대한 왜곡된 평판을 말해줬다. 대통령 선거 막바지에 벌어졌던 혼란상 속에 김대중에 대한 음해가 얼마나 심했었는지 거기서도 읽을 수가 있었다. 아직도 한국에 나와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 이 김 당선자의 경제정책에 관해 유보하는 입장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는 또 근본적으로 외국인들은 김대중을 사상적으로 좌편향된 인기주의자, 즉 파퓰리스트로 보는 시각이 강합니다 라고 전하면서 이 점을 풀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셰퍼는 끝으로 중요한 정보를 하나 제공했다. 그날 중으로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한국 정부에 통보할 내용을 알려줬던 것이다. 워싱턴에서 전해들은 이야기입니다. 나의 재무부 차관 후임인 데이비드 립튼이 곧 한국을 방문해 김 당선자를 만날 것입니다. 나는 클린턴 대통령이 그 전날 김대중 당선자와 통화한 이후 김대중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직접 사람을 보내 테스트하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나는 앞으로 해야 할 일 몇 가지를 정리했다. 엄격히 따지면 내가 할 일은 아니었다. 나의 대선기획본부장 임무는 이제 끝났다. 하지만 김대중의 주변에는 대통령 당선자로서 해야 할 일을 사전에 챙길 사람이 전혀 없었다. 모두 흥분한 상태에서 붕붕 떠다녔다. 당의 비서실도 그 점에서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므로 당장 내가 정리할 일은 다음과 같았다. 1. 일산 숙소는 중심지와 거리가 멀고 경호상 문제도 있어 적당한 숙소를 물색해야 한다. 2. 당선자가 취임 준비를 하기 위한 사무실이 필요하다.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정부 측과 협조해야 한다. 3. 신속히 인수위원회 설치령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 근거로는 정부조직법 제4조를 원용하면 된다는 법 해석이 있다. 4. 당장 밀려들고 있는 언론과의 대화가 문제다. 5. 대통령 선거에 공로가 많은 김종필, 박태준과의 저녁 회동 준비, 이를 위한 풀 기자들의 취재 편의와 홍보 방향 등도 준비해야 한다. 6. 대선의 경쟁자 이회창, 이인재 후보와도 화합 차원에서 만남을 추진해야 할 터인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7. 대통령으로서의 첫인상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공보팀 구성, 스피치라이터 서너 명 필요, 이 문제를 정동채, 김한길과 의논해야겠다. 이 외에도 IMF 대책,
대통령의 개인 살림 대책, 인수위원회 구성 문제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할 문제를 하나하나 점검해 나갔다. 유재건 비서실장은 말도 잘하고 외국 사람과의 교제도 능란한데 이런 행정적인 조치에는 약했다. 내가 일일이 부탁해야 움직였다. 12월 20일 D+2일 사적 채널을 단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산 자택으로 와서 김대중 당선자와 함께 아침을 먹으면서 향후 일정을 보고했다. 물론 전날 밤에 있었던 라종일 박사와 셰퍼의 대화 내용을 상세히 보고했다. 그리고 립튼 미 재무부 차관과의 회동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안티그룹들이 별별 악평을 다 내놓아 미국 정부가 IMF의 열쇠를 잠가놓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립튼을 만난 뒤라야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김대중 당선자도 내 말에 동의했다. 그리고 무언가 열심히 메모했다. 그날 나는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 초청으로 둘이서 점심을 먹었다. 대선 기간 중 중앙일보가 편향된 보도를 했지만 나는 그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균형 잡히지 못한 보도 태도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오후 4시에 일산으로 오라는 김대중 당선자의 전갈이 왔다. 일산에 도착해서 약간 기다렸다. 김준곤이 먼저 면담을 하고 갔다. 2층 서재로 올라가 김대중 당선자를 만났다. 그는 경제 문제를 화제로 꺼냈다. 내가 당선되자마자 경제가 풀리고 있어요. 이제 세계가 안심하고 있다는 평입니다. 그분 특유의 자기 과시였다. 내가 듣고 있는 바와는 달랐다. 아직 신인도가 오르지 않았는데 너무 자화자찬하는 것 아닌가. 또 누가 찾아와서 알랑거렸구만. 그리고 김 당선자는 옷매무새를 고치며 불평을 시작했다. 신문들이 정권 인수팀에 관해 과열되게 보도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에요? 그는 약간 불쾌한 어조로 말했다. 당선자의 일정을 맡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대응하고 있을 뿐인데 나를 두고 하는 말인가? 의아했다. 언론이 정권 인수팀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집중 보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야당이 처음 여당이 되었으니 그런 추측 보도도 이해되기는 했다. 그렇다고 내가 지금 정권 인수팀장으로 만족할 사람인가? 그랬다면 잘못 본 것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대선 준비에 만전을 기했으니 다음은 여당이 된 당의 체질을 바꾸는데 힘써야 합니다.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당을 맡으라는 암시인 것 같았다. 그렇다면 조세영이 담당했던 총재 권한 대행을 맡으라는 말인가? 아무튼 당을 본격적으로 장악하라는 메시지인 것 같았다. 그런가 하면 김상현이 자금 조기 전당대회 개최론을 내놓을 것을 불쾌하게 여기면서 내놓은 것을 불쾌하게 여기면서 이를 제압하는 방안을 궁리주의인 것 같기도 했다. 당을 장악하는 일은 중대한 일이었다. 사실 나는 여당에 뿌리가 없었다. 이번 기회에 당을 완전히 장악해야만 힘을 쓸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오후 늦게 김영렬과 김주채, 이기흥, 허억 등 동창생들을 만나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그동안 고교 동창들 중에서는 이회창 후보가 동창인데도 내가 그를 돕지 않고 김대중 당선에 열중하는 데 대해 비난한 사람이 많았다. 여기서 이제 동창이란 얘기는 같은 경기고를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날 만나 저녁을 나눈 이들은 나를 이해하는 사람들이었다. 지금까지 나라가 부도난 상태에서는 이회창 선배로는 헤쳐나가기 어렵다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동아일보에서는 저명학자들이 김대중 당선자에게 해준 충고를 열거했다. 경제 정치 논리 금물, 독선적인 자세 배제, 아들의 국정농단 방지, 가신정치의 과감한 탈피 등등이었다. 물론 이런 사항은 그의 임기가 끝날 무렵 그를 평가할 기준이기도 했다. 나의 메모판에 몇 가지 현황과 김대중 당선자가 유의할 사항을 정리했다. 1. 이번 선거 결과에서 보듯 김대중 당선자에 대한 본능적인 저항 세력이 있다. 재벌, 언론, TK그룹이다. 앞으로 이 세 그룹을 잘 다루지 않으면 큰 반격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개혁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다음 몇 가지에 유의해야 한다. 하나, 안정을 유지해가면서 서서히 개혁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 하나, IMF를 통해 재벌 구조 조정을 하는 것이다. IMF 위기를 초래한 원인을 내세우면 재벌들도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IMF를 앞세워야 한다. 하나, 아직도 당선자에 대한 미국 측의 시선이 곱지 않다. 진보주의자 아니면 인기주의자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를 시정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2. 이영작 군이 정부로 들어가 무엇을 하고 싶어한다. 나는 그에게 미국의 인권문제연구소를 잘 끌고 왔으니 앞으로도 대통령의 친척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보다 기반 있는 미국에서 돕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3. 아태재단의 향후 운영. 하나, 조속한 시일 내에 재단에 임무를 주어 바쁘게 만들어야 한다. 대선이 끝났다고 여유를 주면 다른 잡스러운 요소들이 끼어들어 자칫 이권 집단이 될 수 있다. 하나,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김대중 당선의 세계사적인 의미를 넬슨 만델라와 비교해 더욱 부각시키는 작업이다. 민주주의의 승리, 야당으로의 정권교체는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높인 것이다. 이런 톤으로 이미지 빌드업을 해야 한다. 4. 보스워스 대사의 충고에 따라 내주 월요일 IMF의 대표단을 파견해야 한다.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김홍길, 장제식, 김상우, 유종근 등과 긴밀히 협의해 결정하자. 5. 정권 인수의 방향 그리고 개혁의 진행 방향을 사전에 준비하자. 6. 지금부터 취임일까지 우선 60일 계획을 수립하자. 여기에 필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 하나, 총재의 위상과 건의 채널 공식화, 제도화가 중요하다. 지금 모두가 한마디씩이다. 하나, 할 일을 대폭 위임해 당선자의 위를 덜어야 한다. 하나, 과거의 인연을 앞세운 사적인 채널은 끊어야 한다. 하나, 정당과의 관계도 거리를 두어야 한다. 자칫 대통령직을 동네 잔치하는 듯 둬서는 안 된다. 네, 다음 소제목은요. 12월 21일 D+3일 언론의 아침에 국민이 식상해야 하다입니다. 언론의 아첨에, 죄송합니다. 아첨입니다. 아부. 서른 의원이 찾아와 당선자의 비서실 편성 문제, 즉 언론관계, 수행비서, 내무관계 등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아직 당선자의 의중을 모르기 때문에 선거 대책에 관여했던 측근들만 모여 논의했다. 특히 당선자의 공식 행사를 위한 의전 비서 문제가 시급한데 누구도 이를 계획하는 중심에 서 있지 못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사람들을 모았다. 하나, 외신팀과 공보팀 운영에 대해 이해찬, 박지원, 고재방, 백이선, 장성원, 박홍엽, 서른, 김한길, 임채정 등과 의논했다. 하나, 박지원의 소개로 박노수 통역사의 면접 시간을 마련했다. 하나, 이해찬의 요청으로 IMF 체제에 대한 노동부 장관의 대책을 브리핑 받기로 했다. 김영삼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가 엄연히 존재하고 모든 정부 기능이 가동되고 있었음에도 당선자에게는 무척 많은 과업이 떨어졌다. 1. 12월 22일 개원. 가장 중요한 안건은 20조에 달하는 국채 발행 문제였고 나머지 일정은 총회담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하나, 이에 따라 국회의원과 당무회의 합동총회를 열기로 했다. 하나, 12월 27일 국회 폐회. 국회 회기 중 당선자가 이회창 후보, 즉 신경식을 통해 이인재 후보, 김학원을 통해 각각 만나도록 절충한다. 2. 12월 25일 성탄 미사 참여 문제, 소외된 곳을 찾아 위로하는 문제. 3. 방송에서 당선자에 대해 과도하게 아첨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내보내 국민이 식상해하고 있다. 예컨대 이런 것들이다. 신, 광개토 시대가 도래했다. 인동초는 꺾이지 않는다. 4. 연말연시, 전방군부대 위문 고려. 5. 외국 국가원수와의 통화 또는 서신 보내기. 6. 경제정책에 대해 경제계에서 궁금해하고 있다. IMF 문제, 처리 방향 등에서 기업인들을 안심시켜야 한다. 처리 과정에서 인기를 과도하게 의식하면 개혁을 할 수 없다. 다음 부제는요. 12월 22일 D+4일 당선자가 말을 아껴야 할 터인데입니다. 미국에서 립튼 재무부 차관이 도착해 이날 아침 김대중 당선자와 일산 자택에서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었다. 김 당선자는 며칠 동안 일산 자택에서 과외 공부를 했다. 유종근과 장제식이 많은 조언을 했다. 유종근은 나중에 이제 전북지사를 하는 사람이고요. 미국에서 이제 공부한 교수 출신이고, 장제식은 그 경제 관료 출신인데 나중에 이제 관세청장을 하고 평민당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분입니다. 그 유명한 장하준 교수의 아버지입니다. 자민련에는 과거 정부에서 일했던 유력한 사람들이 많아 그들의 의견도 들었다.
일산 자택에 도착해서 보니 미국에서 막 돌아온 김기환이 당선자와 함께 서재에서 내려왔다. 그가 워싱턴에서 벌어진 일들을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한다. 미국의 요구는 IMF 측이 요구한 것 이상이었다고 한다. KDI 원장과 상공부 장관을 역임한 김기환은 개방경제론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사람이다. 그는 평소 한국 경제의 폐쇄성 문제를 많이 지적했는데 이 기회에 IMF 플러스를 김대중에게 제시한 것 아닐까 생각되었다. 이른바 미국이 제시하는 IMF 플러스에는 적대적 인수합병 즉 M&A 허용, 외국한 관리법 전면 개정, 집단소송제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는 이런 민감한 사안까지 김기환이 보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서 얼마 전 홍석현 사장이 비슷한 말을 한 것이 생각났다. 그러면서 친미적 경제통들이 어떤 합의를 하고 그 내용을 김 당선자에게 제시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도 들었다. 사실 이런 사회에서 김대중이라는 인물은 외톨이다. 그가 IMF 플러스를 어떻게 수용할지 궁금했다. 그러나 시간이 급했다. 이것저것 판단할 여유가 없었다. 미국 검증팀이 온다고 해서 서둘러 일산 자택에서 당사로 떠나야 했다. 오전 11시 30분 보스워스 대사의 안내로 립튼 차관이 당사로 왔다. 립튼은 월스트리트에서 볼 수 있는 단정한 복장에 빈틈없는 말쑥한 차림이었다. 비좁은 사무실 외의 탁자 중앙에 김대중 당선자가 앉고 오른편으로 보스워스 대사와 립튼 차관 등 미국 측 인사가, 왼편에는 유종근, 장제식, 유재건이 각각 자리 잡았다. 통역은 유종근이 맡았다. 내가 이끄는 앞으로의 한국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삼을 겁니다. 은행의 정경유착 고리를 끊을 것이고 모든 기업의 투명성을 보장할 것입니다. 김 당선자가 기자회견문에서 이미 밝힌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설명을 들은 뒤 립튼 차관은 가지고 온 현황판을 펼쳐보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한 대통령 당선자 각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김 당선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명쾌하게 답했다. 나는 한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경쟁력이 살아나면 소득도 늘고 고용도 늘어납니다. 이 길이 경제가 안정되고 성장하는 길입니다. 그 순간 미국 측 인사들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들은 그동안 김대중이라는 인물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이제야 오해를 풀었다고 안도감을 느끼는 듯했다. 한국 측 배석자들은 모두 김대중 당선자가 과외 공부에서 얻은 모든 정보를 충분히 소화했고 가르치는 선생들보다 더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했다고 감탄했다. 립튼 차관은 IMF의 기능을 다시 한번 설명한 뒤 미국이 동의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13개국이 합의해야 한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직설적으로 IMF 플러스라는 말은 안 했지만 그게 그 말이었다. 립튼은 자리를 뜨기 전 김대중 당선자에게 비록 취임 전이지만 현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경제위기 해소에 미리부터 나서라고 충고했다. 그들은 김영삼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렇지만 김대중 당선자가 직접 청와대에 이제 내가 나서겠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미국 측이 이 뜻을 간접적으로 청와대에 전했다. 말하자면 미국은 눈앞에서 돈다발을 흔들며 우리 목줄을 틀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견제 조치를 푸는 역할을 현 정부가 아니라 미래 정부의 수장인 김대중에게 숙제로 준 것이었다. 그동안 노동법의 국회 통과를 어렵게 만들고 IMF에 딴지 걸어온 당신이 직접 풀라. 이것이 미국 측 메시지였다. 그날부터 김대중은 경제 위기를 푸는 문제에 관한 한 현직 대통령이 수행할 일들을 모두 위임받아 처리해 나갔다. 임창열 부총리는 현직과 미래 대통령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능숙하게 일을 처리했다. 백악관에서는 김대중 신정부의 IMF 측과 더욱 적극적으로 교섭하라고 조언했다. IMF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라는 사인이었다. 시티은행, 체이스 맨하튼 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미국의 거대 은행들로부터 부실 채권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나라 시중은행을
매각하는 문제에 대한 자문을 받으라고도 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김대중 정부가 은행까지 외국에 팔아치웠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청와대 비서실 진용이 아직 갖춰지지 않아 김대중 당선자는 아직도 모든 것을 내가 처리하기를 바랐다. 자연히 내 책상 위로는 매일 정보가 산적해 갔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히 처리할 문제는 다음과 같은 사안이었다. 첫째, 가장 중요한 안보 외교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임동원 아태재단 사무총장이 경험이 많았다. 그는 노태우 정부의 김종휘 전 외교안보 수석을 가장 유능한 참모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임 총장에게 김 전 수석과 논의해 안보 분야 진용을 짜도록 했다. 둘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자의 양해하에 평양에 가서 정상회담을 추진해보겠다고 요청해왔다.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좌진을 한국에 파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내 생각은 아직 취임도 하기 전인데 너무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라는 것이었다. 그런 가운데 워싱턴에서 한반도 문제를 종합적으로 협의하는 회의가 개최되었다. 국무부, 국방부, CIA 등 3개의 기관이 모여 한국 관계 전문가들을 초청한 자리였다. 여기서도 정상회담보다 특사교환 정도가 현 단계에서 적절하다고 결론이 났다.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에 서명된 5개 공동위원회를 정상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나는 이 결과를 자연스럽게 카터 측에 전달하도록 외무부에 통고했다. 셋째, 김영삼 대통령 집권 기간 중 군부에서 불평이 많았다. 하나회가 없어지긴 했지만 그 대신 나눔회가 은밀히 새로 결성되었다. 권영애 안기부장, 김동진 합참의장, 윤용남 육군 참모총장이 이들의 공격 목표로 꼽혔다. 이들은 대선 기간 중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려다 중단했는데 최승우가 주역이었다. 최승우란 분은요, 하나회 소속이었고 17사단장을 역임한 분입니다. 그리고 93년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하나회가 숙청될 때 전역하게 된, 군복을 벗게 된 사람인데요. 나중에 지자체장을 합니다. 예산군수인가 뭐 그쪽 민선시장이 됩니다. 이들은 김대중 대통령 취임 전에 한판 승부를 벌여야 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군권을 쟁탈하기 위해 별별 음모를 다 꾸밀 가능성이 있었다. 특히 윤용남이 공격의 대상이 되기 쉬웠다. 이 문제는 인수위원회가 구성되고 국방부 장관이 경질되면 중장기 과제로 넘겨 군이 흔들리지 않고 안보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처리해야 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하나의 척결을 너무 정치적인 쇼로 처리해 군의 전투력에 많은 손상을 가져왔다. 넷째, 김대중 당선자는 임창열 부총리에게 필요 없는 말을 많이 해 인구에 회자되고 있었다. 나는 어떤 기업으로부터도 신세진 적이 없고 특별히 봐줘야 할 기업도 없다. 따라서 내가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은 국제 경쟁력이 있느냐에 달려 있을 뿐이다. 이 말이 새어나와 기업의 사기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기업인들은 335 모이면 극도로 긴장했다. 과거 YS는 돈 있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겠다고 말하곤 했는데 DJ는 더하는 것 아닌가? 경제가 위기 상황이므로 기업이 정치권 눈치 보지 말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했다. 김대중 당선자가 말을 아껴야 할 터인데 걱정이었다. 다섯째, 김대중 당선자에게 잡다한 사무적인 일이 몰려들어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버려야 할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여섯째, 당선자 부인의 경호 문제가 대두돼 여성 경찰관 1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부인의 전담 비서관으로 정미홍 전 조순시장 비서관을 임명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이 정미홍은 KBS 아나운서 출신의 나중에 극우 인사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당 총재 비서실은 대통령 선거 이후 헛바퀴 돌고 있었다. 그래서 당에서는 나를 원망하는 말들이 돌았다. 나는 가급적 당이 소화되지 않도록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가급적 당이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 썼다. 이날부터 24일까지의 당선자 일정을 당사로 보냈다. 나는 어디까지나 대통령 비서실 진용이
갖춰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맡아서 처리한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대통령 비서실 진영이 확정되지 않았어도 일단 전담 대변인은 박지원이 맡기로 했다. 외신관계 전문팀도 필요했다. 앞으로 청와대에도 외신만 상대하는 요원이 있어야 했다. 12월 23일 D+5일 IMF 플러스에 전면적으로 호응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설치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대통령 제 15,547호로 공포되었다. 이제 인수위를 구성하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했다. 김대중 당선자를 보좌하는 나의 일도 인수위가 결정하면 종료될 예정이었다. IMF 측의 독촉에 따라 김대중 당선자는 김영삼 대통령과 협의해 12인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이날 첫 상견례를 가졌다. 비상경제대책위원회는 밤 10시에 심야회의를 개최하고 IMF 플러스의 일환인 외국환관리법 폐지와 경제개혁의 조기 가시화 방안을 서둘러 논의했다. 이 일이 두서없이 벌어지고 있었으나 기록해둬야 할 사항들은 정리했다. 1. 김한길 의원은 공보팀을 총괄하기로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박지원이 걸림돌이다. 두 사람은 계속 불화하고 있다. 김한길은 자기가 전문가이므로 당선자의 이미지 메이킹은 자기가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김대중 당선자의 이른바 참여민주주의의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자기가 방송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2. 김대중 당선자의 경제두뇌로서 많은 역할을 한 이진순, 김태동 등이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자문하고 싶다고 요청해왔다. 이 두 분이 이제 교수 출신입니다. 3. 립튼 차관이 오늘 이한했다. 한국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에게 어제 김 당선자가 한 말 이상으로 외국환관리법 전면 개정, 소액주주 권익보호, 노동법 일부 조항 유보 등 그야말로 IMF 플러스를 다 주기로 약속했다. 4. 동아일보의 오명 사장이 찾아왔다. 김병관 회장이 김대중 당선자와 개인 면담을 요청했으나 확답이 없어서 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동아일보가 친 DJ 호남신문으로 취급받아 왔는데 DJ를 대신해서 김 회장을 만나달라라고 나에게 제의했다. 나는 현 단계에서 내가 김 회장을 만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라고 완곡하게 거절했다. 12월 24일 D+6일 인수위원 선정 작업 시작. 김대중 당선자로부터 국민회의와 자민련에서 반반씩 은밀하게 인수위원을 선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12월 25일 D+7일 한마디 언질도 없이 인수위원장 내정 발표. 김 당선자가 정리해고제를 받아들였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노동계가 일제히 거부 움직임을 보였다. 나는 당에서 노동계를 전담해온 조성준, 조안천 두 의원을 대동하고 일산 김대중 당선자 댁으로 갔다. 이유는 내일 한국노총의 박인상 위원장을 만나기로 했는데 거부하는 태도가 역력하다기에 이를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한국노총은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 지지를 반공개적으로 선언했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뒤 그에 대해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외국 압력에 따라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가 김대중의 주머니 속 물건인 양 언론에서 다뤄지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불만이었다. 그들은 면담 거부까지 고려했으나 일단 만나긴 하겠다는 정도로 약간 누그러진 상태였다. 이러한 노총 분위기를 당선자에게 전했다. 여기 지금 누구 목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노동운동에 대해 나만큼 일찍부터 관심을 갖고 앞장서온 사람이 있어? 하지만 지금은 나라가 6.25 전쟁 이후 처음 겪는 위기 상황이요.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IMF에 사정해야 하는 입장이요. 나도 대통령 후보 때, 김대중 대통령이네요. 나도 대통령 후보 때 IMF와의 협상 가운데 재고할 일이 있으면 재고하겠다고 약속했소. 하지만 우리도 스스로 해결할 부분이 있으면 자진해서 나서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기업인, 가정 모두가 이제는 약간씩 희생할 수밖에 없어. 따라서 근로자도 같이 고통을 분담해야지 않겠어요? 노동계와 대화할 때 중요한 것은 언어 선택과 태도, 그리고 진정성이다. 김대중 당선자가 이런 논리로 설득하면 노총도 이해할 것으로 판단했다. 나는 두
조 의원에게 노총에 가서 김대중 당선자의 방문에 앞서 분위기를 조성해달라고 부탁했다. 왼쪽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진이 있는데요. 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필자가 개회 인사를 하는 모습. 오른쪽부터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필자, 이해찬 운영분과위원장, 신건 운영분과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산 총재댁에서 나와서 성탄 예배차 중앙성결교회로 가는데 내가 정권인수위원장으로 내정되었다는 발표가 방송에서 나왔다. 황급히 전화로 정동영 대변인에게 확인했다. 내가 일산에서 떠난 직후 김 당선자가 그렇게 발표하라고 지시하면서 다만 그 기능을 행정적 인수에 한정한다는 단서를 달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인수위가 너무 강력한 기능을 갖출 것 같은 인상을 줘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포석으로 이해했다. 하지만 나에게는 사전에 한마디도 없었다. 예배가 끝난 뒤 당사 사무실에 들러 당선자가 오후에 강서구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쪽으로 달려갔다. 행사를 끝낸 김 당선자가 차에 탈 때 나도 동승했다. 언론을 통해 인수위원장을 맡게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당을 잘 장악하라는 분부가 있어 최근 분주하게 당 간부들과 물밑 접촉을 해왔습니다. 오늘 갑자기 인수위원장을 맡게 되어 혹시 다른 뜻이 있지 않으신지 알고자 왔습니다. 김대중 당선자는 약간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미안하게 됐어요. 조세영 대행과 당 간부들이 당이 갑자기 변화되는 걸 걱정해 나에게 당분간 당을 흔들지 말아달라고 부탁해서 부득이 인수위를 맡으라고 했어. 지금은 위기상황인데 너무 자기들 입장만 생각하는 것 같소. 위기상황인데 자기들 입장만. 나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이것이 나를 두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당의 구당료 탈을 두고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일찍부터 나에게 인수위원 선정 작업을 맡긴 것을 보면 김 당선자는 당과 인수위 가운데 어느 쪽을 맡길까 고심하다가 오늘 아침 인수위를 한시적으로 맡기고 차후의 날을 중요하기로 생각한 것 같았다. 그날 아침 노총 문제로 면담할 때까지만 해도 그는 인수위원장 내정 사실 나에게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총재님의 어려운 결심의 뜻을 알겠습니다. 인수위원 진용은 이미 다 마련되어 있었다. 나는 당뇨들이 반발한다는 말에 모욕감을 느꼈지만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당선자에게 접근하는 경로가 별도로 여러 가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김대중 당선자와 정치 행로를 같이 하려는 나는 항상 제안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자마자 나에게 축하 카드, 축전, 편지 등이 답지했다. 내가 당선된 것도 아닌데 웬 난리들인가. 12월 26일 D+8일 김대중의 인사 스타일. 나는 인수위원장을 맡음으로써 그간 비서실장이나 다름없던 짐에서 벗어나야 할 터였는데 아직 인선이 안 되어 한동안 양수 겸장으로 바쁘게 지냈다. 김 당선자를 보좌할 청와대 진용을 짜는데 고심하는 흔적이 여기저기서 나타났다. 그럼에도 김 당선자는 나에게 청와대 비서실장직을 제안하지 않았다. 그가 대통령 후보로 결정될 때 내가 비서실장을 맡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제 와서 돌이켜 평가해보면 김대중 당선자의 인사 스타일은 철저한 자기중심주의였다. 그는 자신의 정치 인생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는지 걸림돌이 되는지를 항상 생각하고 인사를 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유럽의 거인 샤를 드골이나 콘라트 아데나우어와 달랐다. 넬슨 만델라와도 달랐다. 그들은 국가 목표 또는 세계적인 기여를 생각하고 임무를 찾아냈는데 그런 점에서 김대중은 시야가 좁았다고 할 수 있다. 그가 발견한 인사 가운데 그의 정치 인생 전체에서 특히 대통령 재직 중에 세계와 호흡 가능한 인사는 임동원 외교안보수석 한 사람뿐이었다. 한때 그의 주변에 많은 인사들이 포진해 있었지만 그들은 충분히 비상하지 못한 채 그를 떠났다. 이런 약점이 김대중 한 사람에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어쩌면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정치가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기보다 정권 고수에 급급하다 보니 불가피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네, 지금 우리가 14장 헌정사상 최초의 인수위 활동을 읽고 있습니다. 이제 이종찬 전 의원이
드디어 인수위원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과연 어떤 일이 펼쳐질지 다음 시간에 읽어 가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